테슬라의 동력은 이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로보택시와 FSD, 하나는 옵티머스죠. 옵티머스는 테슬라도 제가 앞서서 이 피지컬 AI의 전 세계적인 상황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상용화되기는 어려워요. 다만 대량 생산을 통해서 자체 공장에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가팩토리에서 좀 더 정밀한 에지 케이스와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 생산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아마 그런 상용화의 단계로 진입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티머스는 물론 대량 생산만 돼도 미래의 가치가 좀 더 가까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에 벌어들일 기업이 벌어들일 돈을 디스카운팅해서 현재의 가치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테슬라의 주식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테슬라의 테라팩을 통해서 AI 칩마저도 본인들이 생산하는 것도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는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로보택시예요. 로보택시의 쟁점이 여러분들도 테슬라를 많이 비판하실 거라고 보고 여기 댓글에도 벌써 강정수 테슬라 얘기 머니인사이드 나와서 얘기한 지가 언젠데 많이 비판하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동감하고요. 그 답답함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비판하는 것에 전혀 제가 반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건 테슬라의 문제점이 뭐냐면 타임라인이잖아요. 저 로보택시 하는 건 좋은데 언제 할 건데 이 비판이 여러분 작년에 테슬라에게만 가해졌던 게 아니에요. 올해 초까지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카펙스 증액하는데 도대체 돈을 언제 벌 건데 AI로. 메타 저렇게 카펙스 투자 많이 하는데 또 AI로 돈 언제 벌 건데. 구글하고 아마존 카펙스 투자 정말 천문학적 숫자를 하는데 돈을 언제 벌 건데. 그래서 요즘은 작년까지만 해도 카펙스 투자를 증액하면 투자자들이 좋아했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카펙스 투자 많이 하면은 싫어해요. 왜요? 돈을 언제 벌 거냐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로보택시 하는데 아우 지겨워 죽겠어. 이제 좀 AI와 로보택시 기업 간다는데 돈을 언제 벌 건데가 지금 투자자들의 기준입니다. 이거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준일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모두 AI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준이에요. 돈 당장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벌써 또 다른 기업은 풀리고 있어요. 반도체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수요가 폭발하면서 엔스로픽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하이퍼스케일러인 구글에게 돈을 주고 있어요. 하이퍼스케일러인 마이크로소프트에 돈 주려고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만 독점 계약을 맺어놨네요. 마이크로소프트 거는 못 사용하겠네 그랬더니 마이크로소프트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오픈 AI랑 독점 계약 깨고 올게요. 그래서 오픈 AI하고 독점 계약을 깨요. 그리고 오픈 AI한테 당신네들도 우리가 목에 걸었던 이 목줄을 풀어줄 테니 우리랑만 협업하지 말고 당신도 구글 가고 아마존 가서 파세요. 우리도 그 대신 오픈 AI의 챗GPT만 팔지 않고 그거를 변형시킨 코파일럿만 팔지 않고 우리도 엔스로픽의 클로드도 팔고 구글의 제미나이도 팔래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고 아마존은 뭐 원래부터 그냥 모든 건 다 팝니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스페이스X마저도 엔스로픽을 통해서 그러니까 1억 2,500만 달러를 월 임대료로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여러분.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월 받는다라는 것은 즉 AI가 매출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2026년. 그러면 이 기대를 어디에도 가져가냐면 테슬라에도 가져가요. 반드시 테슬라는 올해 안에 우리가 돈을 찍어낸다라는 것, 머니머신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입증시켜 주지 않는다면 투자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 돈 빼서 다른 데 갑니다. 차라리 스페이스X 지분 살래. 차라리 돈 찍어내고 있는 구글 지분 살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차라리 진짜 내가 물렸어 테슬라에. 차라리 그 돈 빼가지고 SK 하이닉스 내가 2달 전에만 샀어도 내가 지금 이런 말은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테슬라에게도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페이스X가 이제 6월 12일 날 상장을 하죠. 스페이스X의 S1 문서를 저도 어젯밤에서야 처음 봤습니다. S1 문서를 볼 때는 되게 의미 있어요. 사실 싫었거든요. 스페이스X가 상장하는 것도 싫었고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하고 합병할까 봐 더 싫었어요. 왜냐하면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 바이어스가 있겠지만 테슬라의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좀 그만 돈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또 왜 반도체는 또 왜 만든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뭐예요? 카펙스 투자를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번 돈 가지고 또 투자하는 거잖아요. 미래 투자 좀 그만하고 돈 좀 만져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 미래 투자를 또 하려고 하고 반도체 만든다 그러고 또 스페이스X도 뭡니까? 스페이스X는 여러분 요번에 봤지만 S1 문서 돈 많이 벌어요. 뭘로요? 스타링크로. 근데 무엇 때문에 적자입니까? xAI랑 합병하느라고. xAI는 여러분 아직까지 그룹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콜로세스 1 이제 임대 계약한 거예요. 지금 놀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콜로세스 2 지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그룹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돈은 들어가는데 카펙스는 들어가는데 현금화가 잘 안 되고 있으면서 전체 스페이스X마저도 뛰어 올라가고 있는 우주선을 갖다가 갈고리를 걸어 가지고 아래로 땅으로 지상으로 내리고 있는 것이 xAI예요.
언젠간 돈을 벌겠죠. 콜로서스 1이 이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 있어서 안 되면 임대 사업자로도 나서겠죠. 그걸 지금 투자자들은 원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서 스페이스X의 무게를 올라가는 무게를 자꾸 지상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xAI입니다만 xAI도 풀 수 있는 것이 뭐냐면 AI의 인프라스트럭처 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콜로서스가. 그러면 투도 그렇게 갈 수 있고요.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지면은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그러고만 여기서 xAI만 AI를 발전시킨다고 안 할 거예요. 엔솔픽에도 대여해 줄 거고 감정이 좀 풀리면 오픈 AI에도 CEO가 바뀐다라면 샘 알트만이 CEO로 바뀌면 오픈 AI에도 대여를 해주겠죠. 또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대여를 해주겠죠. 그래서 AI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임대 가능성들을 충분히 높여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좀 수익을 벌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임 체인저는 무조건 스타링크입니다. 지금도 돈을 벌고 있는 건 스타링크예요. 근데 그것을 꼼꼼히 보면 어느 나라에서 돈을 벌까요? 지금 가입자 수가 더 많은 1위 국가는 여러분 브라질입니다. 2위 국가는 미국이고요. 하지만 돈은 미국에서 더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월 이용료가 미국이 더 비싸기 때문인 거죠. 아무래도 브라질은 좀 더 저렴하게 나갑니다. 그 다음 어디입니까?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앞으로 인도도 커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처럼 인구가 집중된 나라에서는 스타링크에 대한 인터넷을 이용료가 적겠지만은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나라들은 스타링크를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이 영상이 공개가 될 때쯤 되면 스타쉽의 12번째 이 시험 발사가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가 드러날 텐데 스타쉽이 상용화가 되는 단계에 이르면 완전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것이 스타링크가 지금까지 우주에 올리는 것은 인터넷만 할 수 있습니다. 스타쉽을 통해서 스타쉽이 올라가는 건 대용량이 올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페이로드, 즉 올릴 수 있는 무게와 크기가 다릅니다. 그러면 스타링크의 버전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위성의 버전이 바뀝니다. 그럼 그때 뭐가 가능해지냐면 통신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이동통신 사업을 브라질에서 다들 스타링크로 한다라면 미국에서도 통신 사업자들이 다 5G, 6G를 못 갈아요. 이 마스트 까는 비용이 비싸서. 그러면 테슬라 거를 쓸 수 있거나 또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간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완전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래서 퀄컴도 지금 스타링크에서 쓰는 것은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안테나가 커요. A4 용지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지금 퀄컴이 만들고 있는 게 뭡니까? 모뎀이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스타링크를 쓸 수 있는 모뎀을 개발하고 있어요. 만약 이게 완성돼서 진짜로 스마트폰에 그 작은 모뎀이 나올 수 있다면 완전한 게임 체인저고 현금을 다발로 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페이스X의 가능성은 결정적인 기술적인 허들은 스타쉽이 상용화를 만들어줘야 되고 이랬을 경우에 통신으로서 스타링크가 벌 거고 그리고 스타쉽이 완성해야 경제성 있는 우주 데이터 센터가 현실화될 겁니다. 여러분 목표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S1 문제. 우주 데이터 센터를 2030년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2028년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1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2028년 끝부분에 갈 수 있는 거 2년 남았어요. 2년 넘어서부터 우주 데이터 센터가 간다는 거고 여러분 데이터 센터는 지금 병목이 있기 때문에 AI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가 천천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병목 때문에 비싼 돈으로 바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물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요. 스페이스X가 성장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죠. 스페이스X가 이제 거의 2조 달러 갈 거예요. 여러분 엔스로픽 상장하죠. 오픈 AI 상장하죠. 세 개가 상장해요. 세 개가 4조 달러가 넘습니다. 물론 4조 달러를 다 시장에서 파이낸싱 하는 거 아니죠. 기업 가치가 그렇다라는 거고 못해도 이들이 시장에서 하려는 것이 2천억 달러는 넘을 거예요. 땡기는 현금이. 거의 블랙홀이에요. 여러분 스페이스X 주식이 사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금이 많으신가 보죠? 아니에요. 뭔가를 팔고 살 거예요. 비트코인을 팔고 사실 겁니까? 이미 파셨다고요? SK 하이닉스 사기 위해서? 그럼 SK 하이닉스 주식을 팔고 사실 겁니까? 아니면 테슬라 주식을 팔고 사실 겁니까? 아니면 채권을 팔고 사실 겁니까? 대단히 큰 이슈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스페이스X에 미리 투자했던 기업들 6개월 동안은 상장된다면 못 팝니다. 6개월 이후는 다 팔 거 아니에요? 왜요? 몇 배를 벌었을까요? 5만 달러를 투자했던 것이 1억 달러 벌었다 그래요. 여러분 떼돈을 번 겁니다. 그럼 그들이 떼돈 계속 벌기 위해서 나도 6개월 뒤에도 묵혀둘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현실화시키죠. 아니 50배, 100배, 200배를 벌었는데 이걸 왜 현실화 안 시킵니까? 그러면 이 돈이 다 나오면 그 돈 가지고 다시 스페이스X 주식을 살까요?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는 테슬라를 살까요? SK 하이닉스를 살까요? 비트코인을 살까요? 유동성이 예측하기 어려운
유동성의 흐름이 발생합니다. 즉 스페이스X를 사기 위한 유동성, 엔트로픽을 사기 위한 유동성, 오픈AI를 사기 위한 유동성, 그리고 스페이스X의 사전 투자를 통해서 IPO를 통해서 이것을 50배, 200배 번 기업들이 이거를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돈이 시장에 나온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앞으로 자본시장에서는 엄청난 소용돌이를 만들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과학적 판단을 하기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되게 심리적인 것도 주식시장은 심리적인 거 좌우하잖아요. 현대자동차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지금까지나 95%는 저는 심리전이라고 생각해요. 잘하고 있다. 왜? 당장 아트라스가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돈을 벌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지금 현대자동차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심리적인 것도 시장에서는 엄청난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식을 팔고서 가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시너지 효과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 속 테라펩 스페이스X가 첫 번째 예를 들자면 시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시장이 된다는 건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존의 AWS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여러분? 아마존닷컴에 AWS가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이커머스를 하는데 크리스마스 때나 블랙 프라이데이 때 너무나도 손님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를 증축을 했는데 평상시에는 서버를 많이 안 쓰네. 서버를 남아 돌게 하는 거, 쉬게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자, 이 서버를 가지고 남아 도는 서버를 돈을 좀 벌어보자. 여기서 탄생한 것이 클라우드입니다. AWS죠. 자, 요번에 그러니까 즉 첫 번째 시장이 돼주면 두 번째 시장 구매자를 만날 첫 번째 이제 구매자죠. 두 번째 구매자를 세 번째 구매자를 만들 수 있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스페이스X 이번에 S1 문서에서 뭐가 나왔어요? 메가팩트 엄청나게 삽니다. 테슬라에. 앞으로 더 사겠죠. 그리고 여러분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도 많이 샀잖아요. 자, 테슬라가 예를 들자면 테라펩에서 반도체 만들면 조인트 벤처로 만들겠지만 근데도 일단 첫 번째 구매자가 있어요. 누가 합니까? 스타링크로 현금을 떼돈을 벌고 있는 스페이스X가 사가지고 우주에다 데이터 센터 만들겠죠. 그러면 테슬라의 구매자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테슬라에 만드는 옵티머스 누가 살까요, 처음에? 스페이스X가 삽니다. 그건 뭐냐면 테슬라의 안정적인 구매 시장이 형성됐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막대한 돈을 가진. 이거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 시너지 효과 외에도 이런 시장적인 효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S1 문서에 드러났기 때문에 반드시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S1 문서에 의해서 저는 테슬라의 주가도 올라갈 여력이 대단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은 쉽지 않습니다. 쉽게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그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상장의 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상황에서는 그 얘기를 못 합니다. 이건 테슬라 주주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 자꾸 그런 걸 흘리게 되면 아마 처벌을 받을 거예요.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걸로.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수면 밑으로 들어갈 거고 투자자들의 기대치 속에서 형성될 거라고 보는데요. 합병이 과연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론 머스크가 경영의 부담은 대단히 크게 증폭합니다. 이제 상장하는 기업이 두 개라는 것은 컨퍼런스 콜도 두 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분기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두 개를 경영하는 것. 아마 스페이스X의 CEO는 지금 현재 사실상 CEO 역할을 하고 있는 제가 이름은 기억 못하는데 그 여성분이 있어요. 그분이 맡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합병을 하더라도 CEO는 그 여성분이 맡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사회 의장과 치프 엔지니어. 가장 본인의 꿈은 엔지니어로서만 활동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가 전면에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은 저는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합병은 시간이 걸릴 거라 해도 저는 합병으로 갈 것 같아요. 시너지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하지만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은 합병이 쉽지 않은 이유는 미국 정부와 유럽연합이 허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큰 기업이에요. 너무나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방향이 결정되는 스타링크도 가지고 있고 우주 데이터 센터도 가지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도 무진장 만들어내고 있고 AI도 막 만들어내고 이런 기업을 하나의 기업으로 과연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동의할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은 여러 가지 병목이 합병에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병목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주주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정치적인 반발 또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패소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일론 머스크의 다양한 어떠한 소를 제기했던 근거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냥 하나예요. 너무 늦게 소를 제기해서.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유통기한 지난 다음에 지금 소를 제기한 거잖아요. 이것이 유일한 이유예요. 그걸 근데 처음에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면 뭐가 일어났습니까? 재판에선 졌지만 질 가능성은 절대적으로 높았고 폴리마켓에서 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왜요? 법적인 그 고소를 해야 될 시기가 지난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샘 알트만에 대한 그리고 브로크라고 하는 그 이사회 의장에 대한 도덕적인 흠집 내기가 확실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리더십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효과를 노렸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항소한다잖아요. 그럼 또 한 번 또 흔들겠죠. 대단히 오픈 AI가 상장을 하는 것과 상장 이후에 성장하는데 힘들어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에서 어느 정도에 눌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주 데이터 센터 만든 다음에 앤소로픽하고 구글에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의 물타기를 할 수 있고 괴롭힐 수 있고 침을 찌를 수가 있는 거죠. 바늘을 찌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죠. 큰 메인스트림이라고 여러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산업의 전환기에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수직적 통합이 그러니까 vertical integration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포드가 자동차 시장을 열 때 여러분 타이어 납품 업체가 있었을까요? 자동차 철강 업체가 있었을까요? 자동차 유리를 납품하는 업체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포드가 모델 T를 만들 때 1908 년에 다 만들었어요. 고무, 유리, 쇠, 모토 다 만들었어요. 그래야 시장을 열 수 있습니다. AI와 로보틱스 시장이 왜 연합군이 됐던 뭐든지 중요한 이 서플라이 체인을 다 갖고 있으면 가장 효율적이에요. 이런 여러분 모델 Y의 그 의자 테슬라가 만들어요. 심지어 물론 테슬라에도 1차 벤더, 2차 벤더까지 있습니다. 3차 벤더는 없지만 벤더들이 있지만 요번에 모델 S하고 모델 X를 이제 영원히 안 만드는 행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처음에 부품의 40% 넘게를 직접 다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초반에 만들어졌던 것처럼 지금에 있던 전환기 AI와 로보틱스 경제로 저희가 전환함에 있어서는 일렉트릭 테크 스택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배터리도 중요하고 모터도 중요하고 모터 설계 테슬라 직접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 들어간 리튬마저도 정제소까지 이제 만들었잖아요. 4680 배터리도 만들고 이것의 수율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이제 반도체도 많이 들어가니까 반도체도 본인들이 설계하고 만들고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데 왜 그러면서 얘기해요. TSMC하고 삼성은 영원한 우리의 파트너일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쪽에서는 다른 데도 만들어 줘야 되니 우리 거가 급한 거고 우리 걸 먼저 안 대줄 거고 우리 이번 달에 올해 1억 개 필요한데 3천만 개만 제공해 주면 7천만 개 없어서 우리는 못 만들잖아요. 병목이 발생하잖아요. 우리 병목 없이 쭉 가고 싶은데. 그러니 삼성전자나 TSMC도 계속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도 만들게요. 이 전환기에서는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하고 시너지 효과가 잘 납니다.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테라페까지 진출하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XAI를 통합하는 것, 스페이스 X하고의 통합하는 것 다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우선 일론 머스크에 대해 비판은 가장 큰 건 일론 머스크 타임라인이죠. 항상 그랬거든요. 2년 뒤엔 될 거야. 뭐 웬걸 3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 없고. 뭐 2년 뒤에 될 1년 뒤에 될 거 아니요. 5년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거짓말쟁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그걸 거짓말쟁이라도 저도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은 못 지켰어도 약속은 이뤄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시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것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건 맞아요. 하지만 거짓을 얘기했다라는 것은 진실은 이쪽에 있는데 반대편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의도적인 걸 가지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 이런 의미에서의 남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려웠던 일들이었던 거고 다만 목표를 냈고 나름대로 스토리텔링과 의도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도 이제 피지컬 AI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 당장 내년도에 될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봐요. 하지만 목표를 그렇게 세우는 거죠. 자율주행 내년엔 막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만든 자율주행이 막 FSD처럼 똑같은 수준이 막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아유, 언감생심이에요. 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응원하는 거고 박수 치는 거고 그리고 그 기대를 그 응원과 박수에 힘입어서 이뤄내겠죠, 현대자동차는. 저는 그렇게 이뤄낼 거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의 저는 정치 노선을 뺀다라면 타임라인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 타임라인을 지키지 않는 것이 고의성을 갖는 거짓말이라고 평가할 근거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뭐 이걸 얘기하면서 피지컬 AI를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피지컬 AI는 뇌를 의미하고 브레인을 의미하고 로봇은 바디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현재 뇌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2026년 들어서 아주 잘한 게 뭡니까? 2025년 말쯤에 결정을 했겠죠. 바디는 몸은 로봇공학,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은 우리가 하고 뇌는 우리 구글 걸 쓰자. 그래서 구글에는 여러분 모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미나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거대 언어 모델.
또 하나는 이름이 제미나이 로보틱스예요. 이거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에 기반하고 있는 피지컬 AI의 이름입니다. 구글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AI가 아니에요. 제미나이와 제미나이 로보틱스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제미나이 로보틱스. 자, 이것에 대한 훈련 연습장은 엔비디아가 제공해주고 있는 시뮬레이터 공간인 옴니버스라는 일종의 디지털 트윈이라고 볼 수 있죠. 훈련하고 훈련 데이터는 현대자동차의 공장에서 가져온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분할돼 있는 거고 뇌만 만드는 기업들이 미국에 대단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제미나이 로보틱스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요즘 많이 뜨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마존을 만들었던 제프 베조스가 작년 11월에 경영 일선에 복귀를 했어요. 뇌만 만드는 피지컬 AI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 이름이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입니다. 그리고 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메타의 수석 AI 과학자였던 얀 루콘,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AI 이 과학 진영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파리로 이주해서, 원래 프랑스 사람이에요. 이주해서 만든 회사가 Advanced Machine Intelligence라고 하는 AMI라고 하는 기업, 이것도 피지컬 AI를 전문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또는 바디도 만들면서 뇌도 만드는 기업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테슬라. 또는 여러분들이 요즘 영상에서 많이 보는 피규어 AI. 여기 같은 경우에도 뇌와 두뇌와 바디를 같이 만드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뇌와 바디를 만드는 기업들이 대단히 많이 있고요. 유럽에도 여러분 뇌만 만드는 기업, 바디 만드는 기업 또는 둘 다 만드는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피지컬 AI는 뇌에 해당된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제는 바디에 해당된다. 그래서 피지컬 AI의 기본적인 것은 월드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것으로서 세상을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봄으로써 이해하죠. 우리가 중력 법칙을 학교 가서 배우지 않았을 때부터 물건이 떨어진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봄으로써 배운 거고 거기에 손을 갖다 대서 그 무거운 곳에 다쳐보기도 한 거고 선풍기 바람이 세게 불면은 물론 이건 제 나이를 드러내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종이가 날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봄으로써 그런 걸 배운 거고 멀리 있는 기차가 가까이 오면서 소리가 커지더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들이 이러한 인간의 인지적인 감각들이 만들어지면서 보는 것처럼 세상을 이해하게 된 것처럼 이런 것을 담아내는 것이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세계에 대한 법칙들, 우리가 거주하고 있고 우리가 일하는 공간에 대한 이해들, 여기에서 지능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의 구체적인 적용 형태가 즉 공장에 적용하거나 자동차에 적용하거나 로봇에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 시장이 더 커지겠는데 뭐 거칠게 표현한다라면 거대 언어 모델은 화이트 칼라가 주로 쓰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라면 피지컬 AI는 블루 칼라가 전 세계 제조가 이와 관련된 이득을 볼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이야기 또는 자율주행도 궁극에서는 피지컬 AI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면서 이 시장이 앞으로 더욱더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장의 규모를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서 피지컬 AI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기술적인 논쟁에서 거대 언어 모델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야만 한다는 측에서 피지컬 AI와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주장하기도 하고 이 주장이 뭐 타당성이 있는지 맞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거고 그리고 시장 자체로 볼 때는 화이트 칼라 노동과 블루 칼라 노동에서 LLM과 거대 언어 모델과 피지컬 AI 또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피지컬 AI는 여러분 아직까지는 연구소에 있습니다. 지금 산업 현장에서 로봇은 엄청나게 많이 보급되고 있죠. 한국도 로봇의 밀도라고 하죠. 즉 작업 현장에서 흔히 말해서 1인 노동자당 몇 명의 로봇이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것 한국도 높은 편이고요. 중국도 매우 높은 편이고요. 자, 여기서 쓰는 산업용 로봇, 한국에도 산업용 로봇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또 협력 로봇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있고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뭐 현대 로보틱스라든지 뭐 로보틱스 기업은 대단히 많습니다만 이런 기업은 여러분 흔히 말하는 자율성, 피지컬 AI가 결합됐다거나 자율성이 결합한 로봇이 아니라 여기서 자율성이라는 개념도 여러분이 좀 따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자율성은 end-to-end AI를 얘기합니다. end-to-end AI라는 건 뭐냐면 한쪽 end는 뭐냐면 인지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물이 무엇인지. 자동차로 치면은 지금 교통신호가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앞차와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옆에 보행자가 몇 명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오토바이는 어떤 속도로 몇 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 또는 제조로 친다면 저 제품이 지금 불량품인지 아닌지 이런 인지하는 거에는 AI가 지금 대단히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이것을 카메라 중심의 비전 처리라고 한다든지 또는 레이더나 라이다를 쓴다든지 다양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AI가 쓰고 있는데 내가 인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간은 여기에 맞는 행동을 하죠. 저기서 뭔가를 피해야 될 것이 날라오면
피한다든지 또는 잡아야 될 것이 온다면 잡는다든지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액션을 취하게 되는데 이 액션을 취한다는 건 내가 규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빨간불에는 멈춘다. 파란불에는 출발한다. 그렇게 액션하는 거거든요. 이 규칙도 수많은 데이터에서 그 규칙을 찾아내는 건데 이 규칙마저도 내가 AI가 만들어내서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 이거를 한쪽 엔드까지 액션까지도 하는 것을 엔드 투 엔드 AI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있는 모든 산업용 로봇은 엔드 투 엔드 AI이 아닙니다. 하나의 예외도 없이 즉 어떻게 행동할 건지는 인간이 다 입력한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빨간불을 보거든 멈춰라고 인간이 코딩으로 명령줄을 입력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FSD 버전 11까지는 이 명령에 빨간불에 멈춰야 된다는 명령줄에 의해서 멈춘 거예요. 근데 버전 12부터 오면서 이 규칙을 데이터로부터 자기가 찾아냅니다. 원래 머신러닝이라든지 우리가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AI 기본 개념이 뭐냐면 원래 항상 행동하는 규칙은 인간이 다 코딩을 했었고 입력을 했었는데 자기가 데이터로부터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의 평균적인 정상적인 인간은 눈을 2개 가졌고 코를 하나 가졌고 입이 하나 가졌다. 이렇게 제가 1분도 안 되게 30초 만에 입력할 수 있죠. 근데 AI가 이 법칙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수백만 장, 아니 수천만 장의 인간 인물 사진을 보고서 아하, 인간은 코가 하나고 눈이 2개고 정상적인 인간은 건강한 인간은 입이 하나구나. 이렇게 규칙을 찾아냅니다. 대단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대단히 많은 컴퓨터 연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빨리 하기 위해서 입력을 해준 거예요. 근데 자율성이라는 것은 이 모든 행동의 규칙을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해서 본인이 AI죠. 물론 인간이 그 모델을 만드는 거지만 그 모델을 만들어내서 행동하는 것. 이 규칙을 만들어내는데 여러 가지의 AI가 쓰여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피지컬 AI 같은 경우 어떤 것까지 하냐면 제가 날아오는 걸 잡기 위해서는 제 손이 현재 어디 있어 있는지 위치까지도 계산해야죠. 중간쯤 올라가고 있는데 내 팔의 무게도 계산해야죠. 그리고 어느 정도 힘을 줘야 될지도 여기다 계산해야 되고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지금 날아오고 있는 것의 속도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힘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도 다 계산하면서 근육에 힘을 주듯이 이러한 부분에서 조절까지 다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액션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AI에서 작동되는 자율성으로 본다라면 아직까지 이런 자율성을 갖고 있는 엔드 투 엔드 AI의 보급률로 따지면 아직 보급되지 않고 시장에서 지금 현재 R&D 되고 있고 몇 개의 시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거고 몇 개의 테스트용 로봇이 메르세데스 벤츠 공장에서 BMW 공장에서 그리고 2028년부터는 현대자동차의 조지아 공장에서 그리고 일부는 테슬라의 이 기가 팩토리에서 테스트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도 중요하지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기 위해서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우리는 피지컬 AI 그룹으로 간다, 기업으로 간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피지컬 AI에도 엄청난 서플라이 체인이 있어요. 밸류 체인이 있는 거죠. 여러분 현대도 현대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대 자동차의 모터를 공급하는 현대 모비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다양한 기업이 있고 또 현대 자동차의 기업은 아니지만 타이어를 공급하는 업체도 있는 거고요. 브레이크 시스템을 공급하는 업체도 있는 거고요. 거기에 시트를 좌석을 공급하는 업체도 있는 거고 거기에 만도처럼 에어컨을 공급하는 업체도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자동차의 그 다양한 부품을 만드는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하는 다양한 그 형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여러분 다 태어나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액추에이터. 액추에이터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근육을 담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럼 액추에이터를 누가 만들 것이냐? 또는 액추에이터 안에 들어가는 모터나 자석은 누가 만들 것이냐? 자, 로봇이 쓰고 있는 이 부품 들어가 있는 나사는 누가 만들 것이냐? 트럼프 미국 대통령 화를 냈다 그래요. 옵티머스에 여러분 들어간 나사요. 미국에서 만들지 못해요.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대부분 어떤 기업입니까? 애플의 아이폰을 만드는데 들어갔던 정밀 나사를 만드는 기업들이 옵티머스에서 납품하고 여러분 아틀라스에도 납품합니다. 여러분 아틀라스의 부품은 몇 프로가 메이드 인 차이나일 것 같으세요? 파이낸셜 타임즈의 분석에 따르면 옵티머스나 아틀라스나 여러분 80% 이상의 부품이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이와 관련된 밸류 체인을 어떻게 바꿀 겁니까? 지정학적 갈등 속에 지금 바꾸려고 할 거예요, 미국이. 그럼 한국에게도 기회가 오는 거죠. 여러분, 뭐 DJI가 만든 드론이 뭐 잘 만드는데 우리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못 만들어요. 왜요? 자석을 못 만드니까. 자석이 대단한 건 아닌데요. 연구 자석에 전 세계에 생산되는 자석의 96%를 중국이 생산합니다. 생산 공장 자체를 저희가 다 이전시켜 버린 거잖아요. 다시 하려고 하면 경쟁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밸류 체인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현대자동차가 하고 있는 아틀라스의 이
구글하고 결합은 스마트폰으로 치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전략하고 똑같아요. 바디는 갤럭시가 만들지만 여러분 거기 들어가는 뇌는 쓰시는 안드로이드가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바디에 들어갔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애플에도 들어가요. 근데 애플은 바디부터 뇌까지 즉 OS까지 iOS까지 애플이 다 만들죠. 이런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테슬라에 옵티머스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피규어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미국에 있는 앱트로닉이라든지 디지로봇을 뭐 만들고 있는 다양한 어질리티 로보틱스 뭐 이런 것도 예를 들자면 바디하고 뇌를 다 만드는 곳이죠. 이런 기업들도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투자했던 소프트뱅크도 투자했죠. 같이 있는 미국의 피지컬 인텔리전스라는 스타트업 또는 스킬드 AI라는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이루어지냐면 짝짓기가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언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가설하는 겁니다. 여기서 피지컬 AI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이죠.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지금 이제서야 피지컬 AI를 만들어 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결합한다?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가져왔는데 삼성전자가 피지컬 인텔리전스라는 미국 스타트업에 투자했어요. 여기랑 짝짓기 해도 되죠. 또는 구글이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만들었는데 현대자동차의 아틀라스하고만 협업하기로 계약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랑 계약을 해도 되죠. 파트너가 되게 많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이 제조에 쓰이는 휴머노이드 로봇, 인간하고 크기가 같아서 제조 공장을 갖다가 다시 바꿀 필요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도 만들 것이고요. 전차가 되게 머리가 좋다고 생각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 과정에서 엔드 프로덕트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산업 현장에 들어올 때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예를 들자면 요즘 한국은 인력이 적어지면서 군대 가는 사람들도 줄어들면서 요즘 공군 비행장 이런 데 보초 쓰기도 힘들어요, 인력이. 여기에는 여러분들 보셨던 스팟이라는 친구가 보초를 쓰겠죠. 그리고 산업 현장이 위험한 지역들, 부상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스팟이 들어가서 정찰을 한다든지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완전히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더라도 지금 만들고 있는 로봇에 엔드 투 엔드 AI를 결합시켜서 위기가 닥친다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그 스팟이라는 중간 프로덕트들도 만들 거고요. 그리고 현대 모비스는 액추에이터라는 기업으로 전문 기업으로 진화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만 액추에이터를 납품할까요? 아니죠. 다른 기업에도 액추에이터를 납품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독일의 셰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액추에이터 만드는 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고 테슬라도 우리도 액추에이터를 직접 설계하겠다. 제조는 아마 하지 않을 거예요. 설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예를 들자면은 이 제조 전문 기업과 설계 전문 기업이 분화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현대자동차가 하겠다라는 것이 이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피지컬 AI가 쓸 수 있는 건 또 방산에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산 산업에도 진출할 수가 있고요. 피지컬 AI로. 그리고 제조 부분에 들어가서 본인들의 자동차 산업에도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자율주행도 우리가 피지컬 AI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산업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자율주행 기초에서 로보택시 산업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서플라이어로서 1차 벤더로서 예를 들면 액추에이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들 그리고 여기에도 엄청난 여러분 칩도 들어가잖아요. 반도체도. 그래서 테슬라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AI5 칩, 즉 하드웨어 과거에는 3, 4로 불렀던 걸 요즘 AI 3, 4로 쓰는데 지금 AI 4가 지금 테슬라의 모델 Y 주니퍼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AI5에 대한 테이프 아웃, 즉 설계를 끝내가지고 이제 TSMC가 제조에 들어갑니다. 삼성전자도 좀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 제조에 들어가는 것은 테슬라의 차량에 들어가지 않고 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우주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 자율주행을 위해서도 차량에도 NPU 칩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죠. 고성능 칩이 들어가야 되지만 로봇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로봇에 들어가는 칩을 현대자동차는 언제까지 외주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도 뭐 설계에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시장은 열려 있고요. 또 배터리도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배터리가 지금 4시간 이상을 잘 못 가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왜입니까? 자동차에는 배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크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작아가지고 배터리가 들어갈 공간이 적어요. 그러면 결국은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 2026년의 배터리가 2030년에도 그대로 쓰일까요? 네버.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그러면 당장은 2026년은 외부의 배터리를 쓰더라도 2036년에는 현대자동차 그룹도 자신들의 배터리를 집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R&D 투자도 분명하게 할 거고요. 산업의 판이 완전히 새롭게 짜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현대자동차 그룹의 어떠한 전략적인 새로운 탈바꿈 이런 부분들은 전 매우 영리한 매우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정밀하게 본다라면 완전히 같은 방향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AI 기술을 외부에 의존하고 있죠. 자율주행은 엔비디아의 알파마요에 이제 의존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제미나이 로보틱스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저는 가장 잘했다고 보는데 하나는 전기 자동차를 대단히 빠르게 사업에 들어갔다라는 것.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갔다는 건 정말 좋은 교두부를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런 것을 일렉트릭 테크 스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렉트릭 테크 스택, 테슬라를 한번 보세요. 맨 밑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터가 있어요. 그다음에 파워 일렉트리닉스. 이건 전자 제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의 온오프가 아니라 이 자동차와 같은 것의 전기를 제어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데이터 센터의 전기를 제어하는 것. 교류와 직류를 컨버팅하는 것. 이러한 큰 흐름들을 전기를 제어하는 것이 여기 들어가요. 그 이외에 이 컴퓨터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칩이 들어가고 이 칩에서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죠. AI라고 하는. 이것까지는 모두가 일렉트릭 테크 스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것이 자동차 산업에도 들어가지만 여러분 휴머노이드에도 들어가죠. 똑같은 것이 다 들어갑니다. 공통으로. 이것이 요즘은 조선에도 들어가고 이것이 요즘 방산에도 들어가고 과거에는 각각의 산업이 분리되어 있었다라면 이 모든 산업은 이제 하나의 기본 인프라스트럭처를 갖게 되는데 그것을 일렉트릭 테크 스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테슬라도 전기 자동차에서 연습한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근데 이 연습을 현대자동차도 전기 자동차에서 잘 했어요. 그래서 이 일렉트릭 테크 스택을 갖는 것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갖게 되면 전기 자동차에만 있었던 것을 드론에다 적용할 수 있고 이것을 휴머노이드에 적용할 수 있고 이거를 군함에다 적용할 수 있고 다양한 산업에다 적용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공통 산업 기반이 이제 산업의 공통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일렉트릭 테크 스택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도 여기에 의해 서 있는 거고 현대도 여기에 진입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늦지 않게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는 정치적인 걸로 우리가 자꾸 기술을 이념적으로 판단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에너지는 진보적이고 어떤 에너지는 보수적이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전화기가 먼저 만들어졌을 때 아인슈타인이 민주주의가 올 것이다. 전화기는 민주주의를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웬걸요? 2년 안에 히틀러가 장악을 했는데. 여러분 기술은 누가 쓰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기술 자체를 갖다가 정치적으로 볼 필요가 없죠. 그런 부분에서 재생에너지를 저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저는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노선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이러한 산업의 기반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일렉트릭 테크 스택이라는 부분. 대단히 중요한 거고 미국 정부에서는 심지어는 그런 말도 해요. 미국 사회에서는 이 말을 가장 잘 따른 나라가 중국이다.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방향을 실현했는데 이 말대로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바꾼 나라는 중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2025년 10월 달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The first electric state, 첫 번째 전기 국가로서 중국을 분석합니다. 중국은 산업 기반을 아까 말했던 일렉트릭 테크 스택으로 다 바꾸고 있어요. 중국의 전기 자동차의 성장을 여러분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저력이 여러분 그대로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으로 가고 있어요. 그 저력이 그대로 피지컬 AI뿐만 아니라 LMN 기술에서도 중국이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생태계의 이 스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라 케이크 같은 거예요. 1단, 2단, 3단, 4단, 5단. 이걸 스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케이크를 요즘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되게 강조해요. 이번에 3월 달에 있었던 GTC에서도 엔비디아는 이 케이크를 만드는 회사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만 제품, GPU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AI 팩토리라는 생태계의 케이크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업이 전환될 때는 이 케이크를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산업이 변화되고 변동이 오더라도 즉각적으로 대단히 빠르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정말로 일렉트릭 테크 스택을 완벽하게 갖추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산업적 저력은 대단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중국을 잘한다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념적으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 배울 건 배워야 되고 우리도 빨리 일렉트릭 테크 스택이 간다면 현대자동차 왜 주가가 오릅니까? 중국하고 비슷한 노선을 가서 그런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테슬라하고 비슷한 노선을 가서 그런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근데 왜 이러한 기술적 방향에 우리가 여기다 이념적 잣대를 댑니까? 아니에요. 빨리 서둘러 한국 경제도 일렉트릭 테크 스택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여기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때마침 지정학적 미중 갈등이 있네요. 너무나도 좋은 거죠. 지정학적 갈등이 여러분 경제에게 뭘 의미합니까? 시장의 기회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시장에 진입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모터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석을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중국보다 만들면 50% 정도나 100% 비쌀 거예요.
근데 비싸더라도 정부가 보조금을 줍니다. 이건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이 안 되도록 키우자. 그럼 여러분 여기에 시장이 열립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앞으로 미래에게 중요한 자석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국제 경쟁력을 가지면서 갖출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중국이 어디서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를 보고서 한국 경제도 빨리 그것에 맞춰줘야 됩니다. 아, 중국이 더 싸니까 자꾸 중국으로 넘겨줘서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이 넘겨줄 게 있고 안 넘겨줄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걸 봐야 냉정하게 중국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잘하고 있는 것 배워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렉트릭 테크 스택은 다 커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서 자석을 만들어서 흔히 말하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규모의 경제를 만든다는 건 여러분 한 개당 평균 생산 비용을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결국은 판매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장 경쟁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자석을 만들어서 쓸 데가 어디 있을까요? 현재로서는요, 규모의 경제가 안 나와요. 그러려면 다 바꿔야 돼요. 왜 우리는 오토바이를, 개솔린 오토바이를 아직도 타고 있나요? 100% 전기 오토바이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들어갈 자석을, 거기 들어갈 배터리를 한국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통통배 어선? 그걸 왜 디젤로 모터로 쓰고 있어요? 다 배터리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 규모의 경제를 내수 시장이 커질 수 있어요. 여러분 수출만 해서 자꾸 2차 전지 투자하시면서 왜 한국의 내수 시장을 생각 안 하세요? 내수 시장이 커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동차 시장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자동차 시장도 다 바뀌어야 되고요. 오토바이 시장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선도 다 바뀌어야 되고요. 모든 구동 장치를 전기 모터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보일러도요. 히트펌프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도 모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도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요. 죄송하지만 도시가스로 쓰는 요리장치 다 요즘 바뀌고 있잖아요. 인덕션으로. 다 인덕션으로 바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 내수 시장에 새로운 업체들이 도전장을 던질 수 있어요. 왜? 내수 시장 크니까 당장 수출 안 되더라도 한번 해볼래요. 그런 기업이 성장하는 겁니다. 또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다른 쪽으로 산업을 확장할 수가 있어요. 다른 기업들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새로운 모멘텀을 맞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대로의 시장을 두게 되면 혁신 안 할 경우에는 지금 잘 되는 기업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잘 되는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의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면, 내수 시장을 그걸로 바꿔버리면 여기에서 새로운 업체들이, 새로운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고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내수 시장에서 먼저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내수 시장을 키워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사우스 아메리카, 저기 남미보다 빠르게 경제 성장을 70년대, 80년대 했습니까? 강력한 내수 시장이 존재했고 수출 시장도 동시에 존재했기 때문에 수출과 내수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피규어가 이거 사람이 조작한 거 아니냐 막 그러니까 CEO가 화가 나가지고 익스닷컴에서 논쟁이 붙어가지고 지금 라이브로 6일째인가 7일째인가 지금 계속해서 소포를 뒤집는 일을 지금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포를 뒤집어서 그 밑에 있는 바코드가 밑으로 가게 뒤집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제학이 숨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왜 그거를 어렵게 로봇이에요? 카메라를 360도에 다 달아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찍으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정도의 일을 하는 공간에서는 그 정도의 카메라 시설을 비전 처리를 해가지고 다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 뒤집어가지고 바코드를 아래로 가는 건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작동할 비용으로 싸게 휴머노이드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굳이 비싼 카메라를 360도 설치하지 않더라도 휴머노이드를 갖다가 애저 서비스로 임대해서 쓰면은 굳이 비싼 설비 안 두더라도 이거 소포 뒤집어가지고 바코드가 아래로 가게 하는 거 하게 된다는 거예요. 휴머노이드는 여러분 공장에서 도입을 화성에 있는 안산에 있는 창원에 있는 공장에서 도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당장에 쓸 공장에서는요. 다른 비싼 상업용 로봇보다 더 저렴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람 고용하듯이 월급 주듯이 그 기업에게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줄 테니까 와서 일 좀 시켜주세요. 외국인 노동자보다 저렴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교체가 안 됩니다. 거기까지는 갈 길이 아직 멀었어요. 그 정도 되려면 규모의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프로젝트성에서 진행될 거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대기업들에서 먼저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상상을 하실 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왜 뒤집어서 소포를 아래 가게만 만드는 일을 AI 로봇에게 휴머노이드 로봇에게 시킬까? 그것이 경제성이 맞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이 왜 일상에 많이 들어오지 못하냐면 엣지 케이스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전에 엔드 투 엔드 AI라고 얘기를 했고 왜 엔드 행동하는 데에서 이렇게 우리가 더디게 가고 있는가? 피지컬 AI가 왜 더딘가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이유는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요. 피지컬 AI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풍부하지 않으면 규칙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규칙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진을 몇백만 장을 봐야 겨우 인간 눈은 두 개고 정상적인 인간은 코는 하나고 입은 하나라는 걸 뽑아내듯이 여러분 왜 로보택시가 지금 더디게 갑니까? 규칙 만들어내기 위해 수많은 엣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이 희귀 사례는요 경우의 수가 너무 작아요. 예를 들자면 로보택시를 탔는데 어떤 손님은 분명히 창문을 열어놓고 손을 계속 내밀고 갈 거예요. 인간 운전사가 있으면 저기 손님 저기 창문 닫겠습니다. 손 좀 집어여 주세요. 얘기할 텐데 이 로봇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풍부한 규칙이 있어야 돼요. 또는 오바이트 하는 손님은 어떡할까요? 또는 탔는데 문을 안 닫고 끝까지 있으시네. 문 닫으라고 얘기해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희귀 사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는 카카오 택시 부를 때 있잖아요, 여러분. 불러놓고 한 30m 앞에 가 있다거나 뒤에 가 있다거나. 그럼 기자분이 전화라도 기사분들 전화 오면서 뭔가 할 텐데 이거는 로봇 택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희귀 사례가 많으면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희귀 사례가 공장에 많지 않아요. 공장에서 희귀 사례가 발생하면요. 산업재해예요. 안전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희귀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막 두 부부가 막 싸우면서 뭐 던지죠. 애가 어디서 자빠지죠. 갑자기 감정이 욱해가지고 왼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뒤돌아서죠. 이것에 대한 규칙을 알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차를 끓여달라고 했는데 도대체 위치가 다르죠. 여러분 이 희귀 사례가 너무 많은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풍부한 엣지 케이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안전사고 없이 우리와 공존하는 자율성을 갖고 있는 로봇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거기에 있는 거죠. 비전이 있어야 열심히 일을 하고 개발하고 우리가 혁신하는 것처럼 비전과 목표로서 가정에 언젠가 로봇이 들어오면 여러분 얼마나 편하겠어요. 네? 집집마다 전 2대 둘 거예요. 한 명은 우리 고양이 케어해주고 한 명은 저 케어해주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시기는 대단히 오래 걸릴 겁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도 하실 것 같아요.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계속 커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특정 반도체, 즉 HBM이라든지 이런 특정 반도체 시장이 계속 커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갖고 두려움도 갖고 또 어떤 분은 확신도 가질 거라고 저는 되는데요. 저는 거기에 예스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만 이 예스가 다양한 조건들이 붙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조금 AI의 기술이 어떻게 진화되는지 AI가 어떤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2025년과 2026년은 확연하게 시장이 다른 국면으로 좀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2025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AI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AI 모델을 발전시킨 것이 대단히 중요했죠. 특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25년 2월 달에 딥시크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세계에 충격을 주면서 효율적으로 AI를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한 논의들, 물론 여기에는 증류기법이 모델을 훔쳐갔다 이런 논쟁도 있었지만 이렇게 되면서 뭔가 AI가 벽에 부닥친 것 아닌가 이런 논쟁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AI를 학습시키는 것에 좀 더 집중이 됐었다면 2026년은 훌륭한 AI를 어떻게 하면은 기업들에게서 먼저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이거를 돈을 내고 쓸 것인가 쪽으로 무게중심이 저는 옮겨갔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2025년 12월에 등장했던 엔트로피 클로드의 코드라는 서비스가 진화된 모습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코워크라는 것들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두셔야 되는 표현 중에 타임 허라이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의 태스크, 하나의 과제를 실행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일관성 있는 품질 좋은 답변을 내놓는 것이 1시간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2025년 11월까지 있었던 일인데요. 2025년 12월로 넘어오면서 엔트로피의 클로드가 진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려 16시간 동안 안정적이고 일관되는 고품질의 결과물들을 내놓는다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26년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엔트로픽의 기업 가치도 지금 거의 3배 정도 올랐죠. 2월달 말에 있었던 2026년 2월달 말에 있었던 투자 라운딩에서 그들의 기업 가치는 약 3,500억 달러 정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5월 지금 셋째 주 이럴 때 벌써 1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고요. 비교를 해본다면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8,500억 달러 정도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고 지금 이제서야 뭐 9천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거고 물론 IPO를 준비하면서는 1조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엔스로픽이 추월을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냐? 아까 말씀드렸던 타임 허라이즌이 1시간에서 16시간으로 증가하면서 AI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요가 대부분 기업에서 발생하는 건데요. 이것이 왜 AI에 대한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냐? 여러분들이 1시간에 만약에 이 타임 허라이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AI에게 어떤 것을 부탁하거나 요청한 다음에 보통 그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AI가 잘 코딩을 잘하고 있는지 좋은 품질을 내뱉는지 계속 기다리는데요. 16시간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저녁에 잠을 자면서 AI에게 무엇을 시켜놨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AI가 일을 끝내놨다. 또 아침에 출근하면서 부탁을 했더니 오후에 회의 미팅 갔다 왔더니 애가 일을 끝내놨다. 오후 시간에 점심 끝나고 나서 일을 시켜놨더니 퇴근할 때쯤에는 일을 끝내놨다. 이런 식으로 바로 즉각적인 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AI에게 부탁을 해놓으면 10시간의 임무를 주던 안정적으로 그 안에는 끝내놓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AI에 대해서 맡기는 일의 양이 대단히 많다. 즉 AI가 이용하는 토큰 양이 많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제가 동시에 한 가지 일이 아니라 2가지, 3가지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10가지 일도 AI에게 동시에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AI가 처리하는 것들이 대단히 폭발적으로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코딩 분야에서 그리고 5월부터 오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권에서도 이제 많이 쓰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 6월부터 예고되고 있는 것은 법률 서비스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확대된다는 것 이렇게 되면서 개발에서 금융과 법률 이런 부분에서 지금 AI에 대한 수요가 되게 급상승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의 수요, 특히 이것이 표현되는 것은 데이터 센터죠. 데이터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느냐? 그건 이제 결국은 반도체라는 것, 렉으로 존재하든 뭐 어떤 개별로 존재하든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만 소비될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가 어느 정도 지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데이터 센터는 물론 공식 집계는 아닙니다만 대략적인 집계에서 한 91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가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엔 여러분 약 4,000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 센터의 개수만으로 모든 걸 얘기할 수 없죠. 작은 데이터 센터도 있고 최근에 엔스로픽에다가 이 데이터 센터를 임대한 스페이스X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콜로서스 1 같은 경우에는 GPU가 22만 장, H백이 22만 장 꽂혀 있는 대형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마다 규모는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볼 때 미국에 4,000개가 넘게 있고요. 그리고 현재 2026년과 2027년에 건설 중인 데이터와 건설 허가를 받은 데이터가 센터가 미국에는 여러분 1,000개가 넘습니다. 한국에 100개 미만의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서 여기에 2-3개를 더 지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미 1,000개의 데이터 센터가 지금 건설 중이거나 건설 허가를 받은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가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대단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600개가 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경험했던 것 이상으로 큰 데이터 센터가 지금 미국에 건설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중국 또한 대단히 지금 빠른 속도로 짓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격차가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꽂힐 반도체 수요는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이고 AI 수요가 없었다란 모르겠는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 AI 버블 논쟁이 있으면서 저렇게 많은 GPU를 투자하지만 정작 AI를 쓰는 것은 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어보는 것 같고 뭐 많이 써봤자 하루에 2-3번 물어보는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까지 돈을 쓸 일인가 이런 의심이 있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AI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거기에 뒷받침하는 반도체 수요는 오히려 지금 병목이 형성될 정도로 병목이 형성된다는 건 뭡니까? 수요가 많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이 쫓아간다는 거, 즉 데이터 센터가 쫓아가야 될 상황이라는 거고요. 근데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데이터 상태가 올라가는 쫓아는 아무래도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점점 격차가 벌어질 정도로 느리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반도체 수요도 대단히 다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AI를 수요한다는 것은 인퍼런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AI는 제가 2025년까지는 주로 트레이닝, 학습을 해서 AI 모델을 발전시키는 거죠. 이 시장도 앞으로 계속 존재하는데요. 인퍼런스, 즉 AI 수요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기업 단에서 10시간짜리 일을 시킨다든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즉각적으로 답변을 해주는 것과 16시간에 걸쳐서 천천히지만 완벽하게 답을 해주는 것에 반도체의 쓰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원하는 것은 가능한 빨리 답변하는 게 좋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2가지 부분이 이제 흔히 말하는
고대역 효구의 메모리, 즉 HBM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KV 캐시라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제가 강정수는 오늘 머니인사이드에 출연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을 할 때도 그 마지막 단어를 토큰을 뽑아낼 때도 AI는 첫 문장부터 다 기억하면서 가요. 근데 이 정도는 되게 짧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AI에게 요청을 해보셨겠지만 보고서를 정리한다든지 책을 정리한다든지 정말 A4로 치면은 한 10페이지도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10페이지를 완결할 때 9페이지를 쓸 때도 이 친구는 1페이지에 무엇을 자기가 적어놨는지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써내려갑니다. 이걸 LV 캐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모델에서 가장 중요한 가중치들을 계속 기억하면서 가져가거든요. 이런 부분을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장해야 될 것은 많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HBM을 지금까지 써왔던 거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5월 셋째 주에 셀레브라스라는 미국 기업이 IPO 주식시장에서 나스닥에서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하는 날 주가가 103%가 오르고 대단히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으면서 이건 뭐냐면 HBM, GPU 이런 게 나는 거냐 웨이퍼 큰 거 하나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다 때려 박은 거예요. 그래서 D램이 아니라 D램을 쌓은 것이 HBM인데요. SRAM이라고 하는 거, 과거에는 SRAM의 용량이 크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44기가비트까지 지금 키워놓은 건데요. 셀레브라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H100이 들어갔던 HBM에 비해서는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속도예요. 한 웨이퍼에다가 SRAM이라는 것을 똑같이 그렸기 때문에 네트워크로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려 HBM과 GPU를 연결하는 것보다 6,000배 정도 빨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빨리 이 메모리에 있는 KV 캐시라든지 모델의 가중치를 이용해서 답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답변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전통적인 H100이라든지 블랙엘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HBM의 시대가 끝나갔고 SRAM의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AI가 작년 12월부터 진화되기 시작하면서 인퍼런스의 종류가 달라진 겁니다. 하나는 빨리 답을 해줘야 되는, 흔히 말하는 레이턴시라고 하죠. 레이턴시가 매우 낮은 초지연의 답변도 중요하지만 16시간 동안의 일을 제가 시켜놨는데 얘가 답변은 어차피 10시간 뒤에 할 거예요. 그러면 지연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답변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면 굳이 이러한 SRAM을 쓸 이유도 없는 거고 셀레브라스에. 심지어는 죄송한 얘기지만 SK하이닉스에 HBM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있는 전통적인 D램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구형 D램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 외부 저장 장치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에서 이 16시간 동안 일을 한다는 것은 다양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일도 하고 검증도 하고 다양한 일들이 오케스트레이션 된다고 하는데 일들이 진행되면서 강정수가 원했던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어줘. 특정 기능을 해달라는 걸 해주는 거거든요. 중간에 검증도 하고. 그러면 이 일들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직렬로 앞에 일이 끝나야 반복해서 되는 거고 앞에 일이 끝나야 검증하는 일들이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직렬로 일을 한다? CPU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CPU도 중요해지고 구형 D램도 중요해지고 그러니까 외부 저장 장치도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전통적인 학습에서의 계속해서 GPU 사양이 좋아지는 것, 여기 HBM 사양이 좋아지는 것, 그러니까 다 쓰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전통적인 D램도 쓰이고 외부 저장 장치 쓰이고 CPU도 중요해지는 AI의 기능이 다변화되면서 반도체의 쓰임새가 되게 폭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사이클을 그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건설의 속도가 받쳐만 준다라면 데이터 센터가 다른 병목에 의해서 에너지라든지 또는 심지어 요즘 변압기 병목도 생기고 있죠. 또는 사회적 병목도 생기고 있죠. 여기에 대한 저항 운동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거세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자, 이런 병목들이 없다라면 반도체 수요는 끊임없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다변화된다는 겁니다. 병목은 매우 심각합니다, 여러분. 병목과 관련된 곳에 제품을 판매하는 곳에서는 그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여러분 왜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70%가 넘는 그로스 마진, 총 매출 이익률을 만들어냈습니까? 하드웨어를 여러분 70%를 넘는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현대자동차 여러분 총 매출 이익률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마 10% 겨우 넘을 거예요. 똑같은 하드웨어를 만들어도 GPU는 엄청난 지금 총 매출 이익률을 만들고 HBM도 여러분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총 매출 이익률이 꽤나 좋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목이 형성된다는 것은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것은 가격을 상승시키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10만 원 주고 팔던 것을 20만 원 주고 팔아도 사람들이 사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목에 있는 기업들은 엄청난 돈을 법니다. 지금 변압기에도 병목이 생기는 거고 에너지를 만드는 가스터빈에도 병목이 생기는 거고 네트워킹, 서버의 렉과 렉을 연결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병목이 생기니까 구리도 막 병목이 생기고, 구리로도 안 되겠으니까 광섬유해 쪽으로 좀 연결하려니까 광섬유해도 병목이 생기고, 병목이 계속해서 냉각장치에도 병목이 생기는 거고요. 병목이 늘어납니다. 자, 병목이 늘어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 부분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1000여 개의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허가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중국이 생산하는 총 에너지 생산량, 전기 생산량이 미국을 크로스해서 초과하기 시작해요. 보통 이제 그런 말을 쓰죠. 동수서산. 동수서산이라는 표현이 중국에 쓰는데요. 동쪽에서 우리가 수학할 때 그 숫자예요. 이 수학을 한다는 게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동쪽에서 데이터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서산, 서쪽에서 이거를 AI로 학습시킨다. 그래서 이 동쪽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도시와 빅테크들이 중국은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서쪽이라는 건 고비 사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내몽고 지역, 또는 티베트 지역. 여기에 어마어마한 태양광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풍력 발전소가 만들어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수력 발전소가 만들어지고 있으면서 에너지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죠. 이것을 중국은 해결하고 있는데, 여러분, 미국은 이렇게 에너지 생산량이 급증하지 않고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에너지를 갖다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죠. 심지어 여러분, 1979년인가 78년에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것을 폐쇄시켰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거기를 사서 다시 재가동시키고 있어요. 워낙 급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하죠. 너네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만드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에서 수요와 병목이 생기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갑니다.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에너지를 만드는 업체는 떼돈을 벌지만, 그곳에 있는 주민들, AI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주민들에게는 갑자기 전기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저항이 생기는 거죠. 다양한 기술적 병목 외에도 여러분, 데이터 센터를 짓는 동안에는 그래도 건설 인부들이 와가지고 뭔가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것 같고, 우리 가게에 와서 물건도 좀 사가는 것 같고, 우리 숙소를 이용하는 것 같고, 그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 짓고 나면 어마어마한 자동화가 이루어집니다. 데이터 센터는. 수리하는 사람들, 관리하는 사람들 외에는 사실상 고용이 동일 면적 대비 너무나도 적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대한 일자리 효과도 없죠. 전기료는 올라가죠. 물값도 올라갑니다. 블랙일부터는 공냉식에서, 즉 공기로 열을 식히다가 순냉식, 물로 열을 식히는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물값도 올라가죠. 그리고 자꾸 엔스로픽의 CEO인 다모데이라든지 오픈AI CEO인 샘 알트만은 곳곳 언론과 인터뷰에서 조금 있으면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20%는 줄어들 거예요. 조금 있으면 어떤 일자리는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좀 있으면 피지컬 AI 때문에 블루 칼라 일자리도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렇게 우리가 데이터 센터 만들게 해줬더니 소음도 엄청나고 전기료도 오르고 물값도 오르는데 우리 자식들 일자리가 없어진다네? 굳이 내가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게 허가를 하는데 내가 동참해야 될까? 그러면서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정치적 색깔 없이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반대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크게 폭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메인주라고 해서 동북부에 있는 주인데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12개 주의 법안이 뭐가 올라가 있냐면,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 금지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메인주는 주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상태고요.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5월 10일 날 무슨 보도를 하냐면, 미국에서 30년 만에 공화당과 민주당이 일치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즉 데이터 센터 건설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번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쟁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나델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가 아직 사회적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의 저항가 만약에 생긴다라면 건설이 지연되는 거예요. 근데 파이낸셜 타임즈는 4월 17일 날 다른 시각을 보도합니다. 병목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건설 전문 인력, 건설 노동자에게도 병목이 있다. 어떻게 동시에 100개, 200개의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 있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건설 전문 인력이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가는 것이 갑자기 순간 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인력이 부족하다, 병목을 형성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의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변압기도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연되고, 에너지도 중앙정부나 그리드나 가스터빈도 공급이 안 되니까 지연되는 데다가, 가장 중요하게는 건설 전문가와 건설 노동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가 뭘 했냐면,
미국에 건설되고 있는 곳의 그 데이터 센터 또는 인허가를 받은 데이터 센터를 다 인공위성 항공 촬영을 한 것과 드론 촬영한 걸 분석해서 건설 전문가들이 판독을 합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재미있는 수치가 나와요. 하나는 40과 하나는 60입니다. 2026년에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40%가 최소 3개월 완공이 지연된다. 그리고 60은 뭐냐면 2027년에 완공된 걸로 건설 허가를 받은 데이터 센터의 60%는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았다. 여러분, 적은 규모가 아니에요. 즉 몇백 개에 이르는 데이터 센터의 건설이 지연된다는 겁니다. 이 몇백 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놀라시잖아요. 구글,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메타. 여러분 4개 기업이 올해 한 해에 2026년 한 해에 카펙스 투자가 6천억 달러가 넘어요. 6,400억 달러인가 그렇습니다. 또 뭐 분기 실적 발표하다 보면 또 증액될 수도 있어요. 이 돈의 대부분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GPU를 구매하는 데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지금 GPU의 병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 6천억 달러가 여러분 어느 정도 규모냐면 맨하탄 프로젝트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뉴욕에서 진행됐던 맨하탄 프로젝트에 쓰였던 돈을 지금 돈으로 환산한 것.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막대한 돈을 썼던 마샬 플랜. 이것을 지금 돈으로 환산한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이 달을 가기 위해서 아폴로에 썼던 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겠죠, 여러분. 그걸 지금 돈으로 환산하는 것. 러시아가 미국의 우주에다가 우주정거장 만들기 위해서 썼던 돈. 이거 다 합쳐도요. 6천억 달러가 안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한 돈들이 병목도 발생하지만 건설 병목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냐면 2026년에 진 것이 3개월 연장돼요. 2027년은 건 첫 삽도 못 떴네. 그럼 GPU 우리 2027년에 쓰기로 했던 거의 반은 2028년에 쓰자. 지연시킵니다. 데이터 센터의 건설의 지연은 GPU 수요의 지연을 의미하고 HBM 수요의 지연을 의미해요. 그럼 여러분 성장 가이던스가 안 좋아질 수도 있죠. 2027년에 2028년에는. 물론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젠슨 왕도 열심히 중국을 갔다 오고 중국하고 협상하는 거죠. 중국에서 이 수요를 해결해 준다라면. 또는 이란 전쟁이 끝나고 중동에서 다시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면 해결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연 문제 때문에 GPU 수요가 갑자기 꺾이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충분히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최종 병목인 데이터 센터의 건설이 사회적 병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AI 경제의 버블이 터지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수요도 지불을 하는 수요예요. 여러분 오픈 AI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뭐냐면 전 세계 이제는 10억 명 정도 가까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픈 AI를 쓰는 사람들은 10억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돈 내는 사람이 2%예요. 엔트로픽은요. 전체 이용자 중에 90%가 넘게 돈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고 해서 S1 문서라고 하죠. 상장하기 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됩니다. 어디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것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놀라는 것 중에 이번에 콜로서스 1과 2가 있습니다. 1이 약 한 22만 장 정도가 GPU H100이 꽂혀 있고요. 콜로서스 2 같은 경우는 블랙엘이 30만 장 넘게 꽂혀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이 콜로서스 1 전체를 엔스로픽에 대여를 했어요. 엔스로픽은 이걸 다 추론했을 겁니다. 왜? AI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걸 받쳐주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기업으로부터 돈을 더 벌 수가 있는 거예요. 공급만 더 해주면.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데 이것의 월 임대료가 여러분 1억 2,500만 달러예요. S1 문서에 따르면. 어마어마한 돈들이 있는 거잖아요. 즉 AI가 돈을 벌기 때문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도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면, 즉 구글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건설하고 아마존이 건설하면 바로바로 돈을 버는 거예요. 왜요? 소비자들이 돈을 내기 시작했으니까. 여기 소비자는 물론 기업입니다만 경제가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만이 아니라 현재를 위해 돈벌이 투자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 경제에는 버블이 터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골드러시로 친다라면 캘리포니아에서 진짜 땅을 팠더니 금이 나온 거예요. 이제 삽자루도 더 필요하고 곡괭이도 필요하고 굴착기도 필요하게 된 거예요. 삽하고 굴착기 만드는 회사가 어딥니까? 엔비디아하고 거기다 부품 납품하는 데가 SK 하이닉스잖아요. 이 경제가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래에 벌 먹거리를 디스카운팅해서 현재로 가격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잠시 병목 때문에 예를 들자면 한 6개월 정도 또는 극심하게는 1년 정도 매출이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메시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의 버블은 터질 수 있습니다. 또는 큰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여러분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라는 것은 충분히 다르게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주가는 내려갈 거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 주식에 대한 전문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말을 듣고 주식에 대한 투자를 여러분 결정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병목이 여기까지 와 있다. 그래서 경제 전체 흐름을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AI에 있어서 이제 경제적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도 병목이 생겨서 왜 공급이 못 받쳐주니까요. 이 가격도 올라가서 엔솔픽 쓰는 비용이 올라가요, 여러분. 기업이 웃돈 내고 요즘 쓰고 있습니다. 웃돈을 낸다는 게 뭐예요? 마진율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엔솔픽도 이제 상장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어서 바로바로 데이터 센터가 있기만 하면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 센터를 짓기만 하면 팔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즉 이건 닷컴 버블하고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최종 소비자에서 돈이 돌지 않았다면 이제는 최종 소비자에서 돈이 돌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버블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버블과 그 경제의 버블은 여러분 다른 겁니다. 우선 가장 봐야 될 것은 사실은 이제 에너지도 그렇고 변압기도 그렇고 모든 것에는 여러분 리드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드 타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변압기가 갑자기 제가 하루에 100개를 만드는데 갑자기 하루에 500개씩 달라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근한다고 해서 500개를 생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공장 설비를 더 구축을 해야 돼요. 변압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이게 리드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즉 1년 내로는 병목이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디어지겠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래도 조금씩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계속해서 건설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야근도 좀 하면서 건설 속도도 좀 빨리 하면서 원래 1.5년 걸릴 걸 1년에 앞당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 돈을 벌 수 있다니까 변압기 원래 만들던 다른 기업들도 너도 나도 변압기 건설을 만들려고 하고 이러면서 해결이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치사회적 병목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될 것은 이번 11월 중간선거예요. 미국 중간선거가 AI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즉 주정부 단위에서도 지금 어떤 정책들이 나오냐 또는 연방 하원과 연방 상원에서 어떤 정책들이 나오냐 예를 들자면 지금 버니 샌더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미 연방 하원과 상원에 데이터 센터 건설 금지 법안을 지금 상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지하지 않은 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당선되느냐 또 이것과 관련돼서 바이파티전 즉 공화당과 민주당이 얼마나 합의하느냐 이런 흐름들을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시에 추가 데이터 센터 건설이 중지된 거예요. 이건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고 그것이 법안이 통과되고 관련 의원들이 많이 당선될 때 바로 주식시장은 바로 반응할 겁니다.